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 선정 소식 살펴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2019년이 채 석 달이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합의는 얼마나 진행됐을까요? 이전 부지 선정 과연 올해 안으로 가능할지 앞으로 남은 절차를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합 신공항 후보지 선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의 합의안 도출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시 절충안을 만들어 국방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당 절충안은 지역 시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안 플러스 대구 시민, 경북 도민의 여론을 합쳐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택하겠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절차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선 남은 시간이 촉박합니다. 현재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국방부 장관이 해당 계획을 공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11월 초까지 주민투표 공고가 나와야 연말까지 부지 선정이 가능한데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요 선거 2달 전엔 주민투표 발의를 금지하고 있어 내년 4월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내년 2월까진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전향적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군과 의성군에서도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법 절차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까지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약속했던 대구시와 경상북도. 하지만 절충안 도출을 위해선 군위군과 의성군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국방부의 승인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청년수당, 노인수당 같은 다양한 사회적 지원 제도에 이어 농민들을 위한 농민수당도 등장했습니다.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도 농민수당을 도입했는데요. 농민수당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4,200여만 원,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10년 후인 2028년에는 인구 100명당 농가 인구가 3명에 불과할 거란 전망마저 나옵니다. 위기에 직면한 농촌,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농민수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재배 면적과 작물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경작 규모와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직불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가 소득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농가의 기초가 되는 어떤 소득으로서 이 농민수당이라는 것이 고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어민과 자영업자 등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좁게는 농업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넓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탄생한 농민수당. 하지만 농민수당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농민수당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봉화에서 지급됐습니다. 내년 1월에는 청송 농민들에게도 지급됩니다. 경북 각 기초단체에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봉화군이 농업경영안정자금이란 이름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올 3월 의회에서 의견이 분분해 조례안이 한 차례 반려됐고 지난 7월에서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았고 조금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실무협의회나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는 합의를 보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퍼주기식의 어떤 그런 예산이 아닌 진정 이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쓰여졌던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이제 삭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그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농업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자 농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농산물 값이 너무 없으니까네 농사 짓는데 좀 힘이 안 나는데 그래도 군에서 그 정도로 그래도 배려해 주시니까네 우리로서는 감사하지 뭐. 도시에는 돈 10만 원 별가이지만 촌에는 1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쌀1가마에 뭐 지금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파면 요즘은 얼마 간다고 하는데 요즘 앞에는 17만 원씩 이래 갔는데 그 여러 하면 뭐 괜찮지요. 고맙지 뭐예요. 청성군도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성군에서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인구 감소, 노령화 등으로 현재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가와 소상공인들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지급되면서 자영업자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여기 지역 상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청송 주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 중인 봉화군과 내년부터 시행할 청성군 모두 연간 50만 원을 각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봉화군은 전체 가구 16만 6,673가구의 38%인 6,400가구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청성군은 전체 13,776가구의 50%인 7,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농민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1년 이상 지역 실제 거주, 경작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공무원과 농업의 연간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민수당의 제도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 경북 지역 기초단체는 논의가 활발한 반면 경상북도는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과 경기도 등도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농림부의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된 이후에나 도입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기초지자체별 농민수당 현황을 보면 경기 여주와 경북 봉화, 전남 해남, 충남 부여 등 11개 시군이 도입을 확정했고 강원 춘천과 경남 산청, 전북 정읍 등 25개 시군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남이 농민수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남은 농어민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차원의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거의 다 했다는 의중들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 2단계인 이제 광역 차원의 조례 제정이 전북하고 전남은 이미 된 거예요. 된 거나 다름없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북 지역에서는 봉화와 청송이 농민수당 도입을 확정했지만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도 차원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림부가 공익형 직불제를 지금 통합해가지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이제 타시도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방향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북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금은 원전 가동 후 남는 핵 폐기물을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요.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의 경우 2021년이면 이 저장소 맥스터가 가득 찹니다.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첫 단추인 지역 실행기구 구성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맥스터 추가 건설을 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출범도 하기 전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행기구에 포함된 10명 중 6명이 동경주 주민인데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도 친원전 인사를 임명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향적인 인사들로 위원을 구성했다는 것은 결국 공론화를 하나의 통과 의례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반입한 맥스터 건설 자재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이미 임시 저장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터 자재 반입은 시민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고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인 공론화를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맥스터 포화까지는 불과 2년이 남은 상황. 당장 추가 건설에 착수한다 해도 시간이 촉박한 한수원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해도 부품 만드는 데만 20개월 걸리고 그럼 공사하는 데는 19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년, 3년 늦게 바쁜단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30일을 치면 이 돈은 누가 물려요 그러면? 30년 넘게 표류 중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도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면서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젊은이는 없고 어르신들만 계신 농촌 풍경,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도시 청년들의 농촌 지역 유입을 위해 경상북도가 2년 전부터 청년 괴짜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청년들이 각종 창업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8호점이 청송에 문을 열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인구는 2,100여 명.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젊은이를 찾기 힘들던 이 마을에 최근 20대 청년 5명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르신들만 남은 농촌이지만 젊은이들의 패기로 지역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협동조합을 차린 겁니다. 농장에 아르바이트도 많이 가고 농활도 많이 가고 하면서 농촌하고는 좀 밀접하게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고 친구들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니까 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농업을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 해서 농촌으로 오게 됐고 또 사과가 좋아서 청송으로 오게 됐고. 같은 대학 농과대 출신의 5명의 청년들은 청송에서 사과 농사를 배우고 익힙니다. 이들은 농사 외에도 가구나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공유 공방 운영과 각종 농산물에 대한 홍보 사진 촬영,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공유 스튜디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시골에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길도 많으니까 와서 같이 이렇게 좀 서울에만 다 몰리지 말고 전국적으로 퍼져야 이제 다 같이 발전하고 그런 더불어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직접 마을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 소통하며 농촌의 변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기존 지역 주민들도 젊은이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기농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장을 지원할 든든한 지역 농가 멘토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사업들이 다 뭐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융자를 준다든지 해서 돈을 줄 테니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그 자금을 가지고 와서 정착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지역에 좀 젊은 멘토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면 정착하기가 훨씬 쉽겠죠.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청년 괴짜방 사업은 청년들이 각종 창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업 네트워크 공간입니다. 설립 시 도비와 군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통해 청년들과 마을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경산에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지난 2년 사이 벌써 8호점을 돌파한 경북 괴짜방.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취업 문제를 동시에 풀어줄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 괴짜방 8호점 정상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지난 8월 1일 대학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강사 7,800여 명이 직장을 잃는 큰 홍역을 치르게 됐는데요. 강사 수가 줄면서 생긴 부작용은 그 피해가 남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강사법 시행의 현주소가 어떤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2010년도에 이제 조선대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강사법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 때 정말로 강사들을 생각을 해서 강사들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처우를 생각해서 반영을 했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나아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뿐인 어떤 교원의 어떤 신분이 제공이 되었고, 뭐 강의료가 올렸던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도 적용되는 것도 가을 학기가 시작된 경북 경산의 한 캠퍼스. 평범해 보이는 이 학교에서는 지난 학기 200명이 넘는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20명에 달하는 강사가 일했던 학교.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학교는 강사 수를 대폭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사립대에 대한 뭐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학령 고령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 정원이 줄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강사법을 빌미로 해서 강사들을 먼저 그리고 대량으로 해고를 했냐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이 학교에서는 결국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사들, 전체 10명 중 7명이 이번 학기에 설강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71.4%가 감소가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420명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했다가 갑자기 그 대량 해고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강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건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 여름, 영남대학교 소속 강사들은 학교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생계와 직결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고용 안정이나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사법 본래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저희들을 이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교에 강사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막을 치게 된 거죠. 2달 가까이 이어진 농성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끝났지만 학교 측과의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학교에서도 1년 사이 모두 300여 명의 강사들이 새 직장을 구하러 나서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영남대학교에서는 강사법 명목으로 이렇게 줄였다. 그래서 동료들의 빈자리가 상당히 저희 분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미안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허전함도 있고요. 대학의 이런 어떤 구조조정, 해고 정책이 저희들로서는 어떤 삶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강사법,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되며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강의가 배정돼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개학 이후 3년 동안 강사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방학이 되면 주지 않던 월급도 앞으로는 지급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처우가 한층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강사법.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왕중의 2주치 임금만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곳의 영남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료의 3분의 2 토막을 내 가지고 이제 2주체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직장 의료보험 안 됩니다. 퇴직금도 아직까지 재원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하게 저희들에게 확답을 못한 형태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이 처한 재정난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생 수는 주는 데다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강사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제 강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로 이렇게 커버할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결국 꼼수를 쓰기 시작한 대학들. 강사법 시행 1년 전부터 학교들은 차츰 강사 수를 줄여나갔고 대구 경북권 대학들만 모두 1,100여 명의 자리를 없앴습니다. 재정 압박을 피하려는 학교들의 노력은 더 이어졌습니다. 강사를 줄이는 대신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를 늘렸고 한 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최고 시간을 가득 채워 강의를 맡겼습니다. 초빙은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쉽게 뽑았다가 쉽게 내버리는 이런 어떤 구조로 이제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진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줄면서 그들이 예전에 맡았던 강의들은 남아있던 교수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거나 한 학기에 담당해야 하는 강의 수가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가니까 학교 측의 1차적인 생각은 아마 그러면 강사분들이 하던 강의를 교수들이 좀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마 학교의 그런 방침을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강의 부담은 좀 생기지만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어떨까? 강사 한 명이면 수백 명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와 함께 콩나물 교실 강좌들이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수업의 질은 당연히 떨어졌고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케이스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강 신청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이고 그 전에 학생들의 경험담, 그래서 유능하다, 재미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미배정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아 학교에 남았다는 강사들.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 말합니다. 저희들은 진짜 대학에 있어서 구성원이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지 저희들이 여기서 뭐 와해를 하겠다,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구성원으로서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이들. 언젠가는 온전한 강사법을 얻게 되는 날이 올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부터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안동시. 5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고요. 이르면 11월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안동시가 이 불편을 대폭 해소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이 내용 이슈토크에서 한번 짚어보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버스 정보 시스템 일명 BIS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던 안동시입니다. 11월이면 시범 운행을 한다는데 이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안동은 하회마을 그리고 병산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그 비판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지난해 안동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이제 버스 노선과 번호 개편 등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지난 5월부터는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해서 오는 11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또 이르면 12월부터는 정식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청 신도시를 포함한 안동과 예천의 그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광역 BIS 시스템이 도입이 될 예정인데요. 시민들의 불편도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65% 정도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승차 인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안동에는 버스 정류장이 모두 48개 그리고 예천에는 버스 정류장 24개가 우선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류장에 기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안동시에서는 대부분의 교통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관련 인터뷰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실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이 시행되면 버스 도착 예정 정보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버스 대기 시간 감소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네, 사실 그동안 안동시를 비롯해서 경북은 BIS 도입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었죠?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그 경북의 경우에는 BIS 도입률이 전국에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경북이 34.8%거든요. 이 8대 특광역시를 보면 100% 이 BI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 광역도의 경우에는 이 도입률이 경북도를 비롯해서 조금씩 뒤처지고 있는데요. 전국 162개 시군 가운데 아직 도입하지 않는 곳이 46곳이고 네. 이 가운데 15곳이 경북의 시군이었습니다. 뭐 구축하지 않았던 곳이 15개 시군인데 네. 최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안동, 예천을 더불어서 이 상주, 영덕, 영양의 경우에도 이 BIS를 도입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25억 정도를 국토부에서 들여서 이 BIS 도입에 쓰겠다라고 밝힌 만큼 기대가 큰데 사실 안동시가 이번에 BIS를 도입하게 된 것도 뭐 3, 4년 전부터 공약으로 계속 제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계속 늦춰오다가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서 네. 각 지자체에서 이제 도입이 좀 서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점차 더 많은 곳에서 도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이런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불편이 다소 해소가 될 전망인데 문제는 다른 불편 사항이 더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동의 시가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전체 면적이 서울 면적의 약 2.2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 안동의 면적은 넓은데 사실 인구가 적고 또 구석구석 마을까지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노선이 어떤 곳에는 하루에 한 번 들어오거나 어떤 곳은 네. 하루에 2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노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 개수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도청을 가려고 하면은
그 신도청 터미널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신도청 터미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도청 터미널에서 내려서 약 500m 정도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안동시에는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정류장을 추가로 또 증설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아직도 정류장만 부족한 게 아니라 또 버스 배차도 그 상당히 그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그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차를 한번 놓치게 되면 어떨 때는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승용차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더 적극 권장하는 편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버스 노선 자체가 아예 없어서 그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동시까지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버스 노선 자체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그 탈춘공원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이 아니면은 구도심에서 내려서 약 300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춘공원을 이용을 하기에도 시민들이 잘 이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버스 이런 불편 사항을 안동시가 좀 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이나 또 난폭운전 이건 사실 안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안동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149대로 이 보급률이 10.9% 수준이거든요. 전국 최하위인 안동시가 아니라 경북도 전체 이 전국 최하위가 충남도인데 저상버스 보급률이 7.2%입니다. 그 다음이 경상북도거든요. 저상버스 보급률을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도입률이 뒤처지는 이유가 뭘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상버스 도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기존에 이용하던 버스를 폐차하게 되면 이 폐차한 버스를 저상버스로 새롭게 구매를 하고 대중교통에 투입하는 걸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 폐차 연한이 아무래도 경상북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저상버스로 바꾸게 되는 차량 자체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게 교체되는 것도 적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북도의 산간 지역을 다니게 되면 이 저상버스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도로면이 좀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못하는 현재까지 좀 어려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 도입률이 낮은데 저상버스 그러면 왜 도입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경북의 군단이 농촌 지역일수록 교통약자들이 많습니다. 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걷는 것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많고 장애인들의 교통권을 봤을 때 경북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상버스를 더 빨리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버스 정보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해도 개선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안동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3개의 운송회사가 책임 노선제 적용을 받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예, 안동에 버스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의 버스 회사에서 지금 그 운행하는 주요 노선이 모두 39개 주요 노선 플러스 그 지선을 포함한다면은 192개 노선이거든요. 192개 노선인데 비해서 버스 대수는 125대밖에 안 됩니다. 한 개 노선에 대해서 버스 한 대도 운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버스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3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3개 회사가 서로 그 경쟁을 하다 보니 안동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그 공동 배차 방식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83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A 회사가 192개의 노선을 하루를 운행을 합니다. 하루 동안 운행을 하고 그 다음 날 B 회사가 하루 운행하고
다음에 C 회사가 하루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차 방식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약 30년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그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또 해당 이런 방식의 문제점도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이 예를 든다면은 그 버스 승객들은 버스를 제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기 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했고 또 버스 기사들의 불친절 아니면은 급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그 이탈해서 운행하는 지점도 이런 문제점도 그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 그 안동시는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또 운수 종사자들의 그 근로 환경 개선 또 대중교통 서비스를 그 향상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공동배차 방식을 폐지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 폐지를 하고 권역별 책임 노선제로 바꿨습니다. 세계 회사가 세 개 권역으로 나눠서 책임 있게 운송을 하도록 이렇게 바꿨는데요. 노선에 따라서 이제 배차 간격 또는 시간 편성, 운행 시간 등을 그 회사별로 공정하게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또 이 각 회사별로 또 불협화음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문제점도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민원 사항 중에 운행기사의 불친절 문제도 적지 않았어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동시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버스 기사의 불친절 그리고 난폭 운전은 한 번씩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잠깐 좀 쉬려고 하는데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 버스, 이 운전기사 다음번에 안 만나면 되니까 그냥 한 번만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또 내려서 생각을 해보니 신고를 하려고 해도 불편을 호소하려고 해도 버스 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때문에 이 안동시에서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 사항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이 소통 창구를 열었는데요. 이 대중교통 및 택시기사 친절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의 운전기사가 욕설을 하거나 문이 닫히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이 불친절한 이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승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여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안동시에서 이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이거든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운수업체에도 징계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수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버스 기사들의 이 친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이 버스 기사의 경우에도 자신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하게 되는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친절하게 대하는 버스 기사에게는 또 혜택도 주기로 했거든요. 안동시 대중교통 친절 인증 제도에 관한 조례를 이제 안동시가 준비하면서 이걸 통해서 친절 점수가 높은 버스 기사에게는 또 뭐 연수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안동시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 승객들의 입장도 있지만 버스 기사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객이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굳이 또 안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에 70대 승객이 그 정류장이 아닌 그 장소에서 하차를 요구를 했는데요. 예, 그 버스 기사는 여기가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주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마구잡이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때 당시에 그 이들 외에도 8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승객이 그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경찰청이 통계를 낸 게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발생 건수를 봤더니 모두 12,300건이나 됐습니다. 하루에 평균 잡으면은 하루에 7건 내지는 8건이 이런 그 운전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 가중처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또 많은 그 민원이 발생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네. 가급적이면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좀 더 스트레스를 덜 주고 좀 이런 폭행 같은 것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버스 기사의 고충이 많다는 것 또한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이 운수업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또 시민의 불편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버스와 관련된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준공영제 또 네. 완전공영제 이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이 네.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세 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이 노선 개편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알아서 맡아서 하고 이 네. 버스와 인력만 회사가 가지고 이걸 운영하게 되면 버스 기사들의 처우도 좋아질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친절 문제, 뭐 불만이나 이런 민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들은 보면 대부분 대도시입니다. 이 7개 대도시의 경우에는 준공영제가 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대도시 이외 중소도시 안동의 경우에 네. 이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실제로 대구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3.5배 늘어난 전체 규모가 924억 규모이거든요. 네. 안동의 경우에는 이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약 한 10분의 1 수준이 될 텐데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보조금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면 중소지자체가 과연 담당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좀 방안을 네.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BIS 도입하는 것도 안동과 예천 함께 이 광역 단위로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도입 역시 네. 안동과 예천과 같은 이 주변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현재도 노선이 적게 가는 곳 이곳은 버스 업체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노선을 적게 가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안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라고 네. 1,000원을 내게 되면 네.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네, 이 복지 혜택으로 주어지거든요. 네. 이런 지역이 산간 지역에 버스가 잘 오지 않는 곳에 주민들 대상으로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는데 버스 노선을 새롭게 개편함과 동시에 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네. 버스로 대중교통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진다면 이 준공영제 도입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 볼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준공영제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문제라는 건데요. 결국은 버스를 대체할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이 정부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천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교통수단으로 요즘 행복택시라는 것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네.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안동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높지 않은 노선은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많거든요. 노인이라든지 이런 교통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주민에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 이제 1,000원씩만 추가로 부담을 하면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는 행복택시인데요. 이런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이용객이 거의 없는 벽지 노선을 굳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배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런 이런 교통 대체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또 안동시도 지금 이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행복택시 운영 대상을 네. 5개면 24개 마을에서 네. 7개면 35개 마을로 확대를 했는데요. 네네. 좀 더 확대를 한다면은 버스 준공영제 플러스 네. 행복택시까지 한다면은 교통약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노선 책임제 보완, 준공영제 논의까지 결국 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버스를 비롯한 교통 불편에 대한 속 시원한 해소가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안동시 교통 불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